박민설입니다. 요즘도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분들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를 앓고 나서도 이 증상들이 오랫동안 계속된다면 이거 한번 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확진 후 2달이 지났는데도 계속 피로감이 있거나 두통이 있거나 마른 기침이 나는 경우 롱 코비드라고 또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 가장 흔한 증상이 바로 만성 기침이라고 합니다. 코로나에서 회복된 지 4주가 지났는데도 이런 만성 기침이 계속된다면 또 새롭게 천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아, 롱코비드인가 싶으신 분들은 또 병원 한번 찾아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하하, 또 검사 넣으니까 또 참 답답하네. 하여튼 제가 옛날에 참 언젠가 한번 제가 그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잖아요. 어릴 때 이제 막 이래 아무렇게나 벗어도 괜찮은 나이 때 아들 줄 쫙 서갖고 이제 오줌 물줄기가 얼마나 날아가느냐. 나는 표시가 없었다 했잖아. 막 너무 멀리 나가가지고. 또 이제 그 벗어가지고 게임을 못할 시기가 됐을 때는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밖으로 나가버리고 방송 때문에 이 정도 했는데 이걸 얼마나 길게 할 수 있는가. 저 어르신 또 테레비 보면서 고 하고 있다. 숨 너무 차기가 이렇게 하지 마시소. 자, 이거 그냥 재미로 하는 말이긴 하지만 이 예전같이 안 하셨다. 이 호흡이 짧아졌다. 아까 말했던 기침이 나온다. 이러면 요거 저는 조금 약하지만 김민 씨가 잘하는 검사 이거 꼭 한번 받아보세요. 검사? 네, 그리고 우리 코로나 때는 마스크 잘 썼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덥고 여름이다 보니까 의무도 아니니까 이렇게 좀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대기오염이 안 좋거나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이 대기오염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건 물론이고 심혈관, 뇌혈관에도 안 좋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이 안 좋은 날에는 우리 마스크 착용을 꼭 하기로 해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음식을 많이 하는 분들이 뭐 가스 냄새를 맡기도 하고요. 뭐 튀기거나 굽고 하는 과정에서 이 발암 물질들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아마 뉴스로 한번 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덥다고 에어컨 쫙 켜고 집에서 문 안 열고 요리하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창문을 꼭 열고 환풍기를 꼭 켜고 요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남편분들은 그래야 우리 뭐 이제 뭐 평일에 열심히 일했다고 칩시다. 네. 예. 그러니까 주말에 쇼파하고 일체가 돼가지고 누워 있다가 큰일 나니까 등짝 맞으니까 예? 문도 좀 열어주시고 환풍기도 좀 켜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가정의 평화와 가족의 건강을 지킬 것을 우리 연사 아주 힘을 놓아서 목 놓아서 외쳐봅니다. 남자들이요. 저렇게 외치는 저 양반이 지난번에 빨래도 안 하고 에이.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억하시네. 방송 나가고 나서 네. 등짝 한 번 맞은 것 같아요. 그랬나? 정신 차렸어요. 좋아요. 좋아. 네. 진짜 근데 에어컨 많이 키셔도요. 하루 3번 환기는 필수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아침에 또 환기와 함께 꼭 해야 할 습관이 있죠. 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습관. 토요일 아침에는 공개 클리닉 웰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 발병률과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는 폐암. 소세포 폐암 사기십니다. 갑상선 암에 이어 암 발생 건수 2위를 차지하는 폐암은 65세 이상에서는 10만 명당 1,408명이 발병해 가장 많이 걸리는 암 1위입니다. 거기다 흡연 경험이 없는 여성 폐암도 증가하는 추세. 8월 1일 세계 폐암의 날을 맞아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폐암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곧 다가오는 8월 1일이요. 바로 이 세계 폐암의 날입니다. 그 경각심을 저희가 좀 함께하기 위해서 오늘 이 폐암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것들 많은 궁금증 해결해 주실 오늘의 주치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모셔보겠습니다. 흉부외과 전문의 조정수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오시고. 폐암을 치료하고 극복하기 위해 언제나 환자분들 옆에서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는 흉부외과 전문의 조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폐가 아프다는 거는 일상에서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숨을 쉬어야 하니까 그렇죠. 우리 폐가 교수님 그러면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또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폐 기능을 좀 간략히 네. 말씀을 드리면 가장 주요한 기능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겁니다. 근데 이산화탄소를 막 무조건 다 내뱉는 건 아니고요. 일정 수준 이상 유지가 되게끔 균형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좀 부수적인 역할인 산염기 균형을 맞춘다든지 그리고 온도, 체온을 맞춘다든지 수분 유지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부수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네.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폐가 제법 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확대돼서 뭐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크고 그 구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까, 폐는? 일단 뭐 크기부터 물어보셨으니까 크기는 상상하신 것보다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것보다 좀 큰데 더 크구나. 그 기능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기능을 하는 가장 기본 단위는 폐포입니다. 네. 혈관을 싸고 있는 폐포를 혈관이 싸고 있고요. 거기서 우리가 폐포로 산소가 들어오고 나오고 하면서 몸에 산소를 넣어주고 그리고 몸속에 축적돼 있는 이산화탄소를 내주는 기본 단위인 폐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치료에는 폐포를 우리 설명을 하지는 않고 예. 이제 우리 주로 지금 폐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치료를 설명할 때 해부학적 구조로 설명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구역이라든지 폐엽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냥 주머니 형태로 되어 있어요. 주머니 형태로 되어 있어서 폐암 수술을 할 때는 폐엽 절제술이 기본이기 때문에 폐엽 단위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생각보다 커요. 저희가 엽을 하나 절제를 하면 이 성인 손바닥보다 좀 더 크거든요. 옆 하나가. 옆 하나가. 우리가 폐가 오른쪽에 하나 있고 왼쪽에 하나 있잖아요.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오른쪽에는 엽이 3개예요. 그러니까 주머니가 3개가 있고 좌측에는 주머니가 2개 있어요. 저게 어쨌든 이 손바닥보다 바람을 다 빼도 손바닥보다 크고 좌측 폐는 오른쪽 폐보다 조금 더 크게 관찰이 되게 됩니다. 이거 신기하네요. 근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왼쪽 오른쪽이 똑같나요? 모양 구조는 똑같아요. 약간 변형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변형이 있고 와. 대부분 저렇게 형태 네.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폐가 손상을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숨을 쉬는데 이상이 나타난다든지 호흡이 뭐 가빠진다든지 이런 관련된 증상들이 있을까요? 폐 손상이라고 하면 이제 자극부터 오게 되는데요. 폐 손상이 생기면 방어 기제로 기침이 먼저 납니다. 네. 손상 범위가 좀 더 넓어지면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좀 국소적으로 심하게 이렇게 손상이 되면 피가 객혈이라 그러죠. 네. 옛날에 각혈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막 폐에서 피가 올라오고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고 근데 범위가 좀 더 넓어지면 국소적으로 심하지 않더라도 객혈을 하지 않더라도 범위가 넓어지면 호흡곤란이 와요. 폐 전반적인 기능이 떨어지면서 호흡곤란 증상이 생기면 필히 의료기관을 찾아서 진료를 보셔야 됩니다. 그럼 폐에서 생길 수 있는 질환이 폐암 외에도 좀 여러 개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폐암 외에도 많죠. 크게 이제 좀 분류를 하면 염증성 질환이 제일 우리가 많이 접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얘기를 시작하셨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런 폐렴 같은 것들. 코로나는 바이러스에서 생기는 폐렴, 감기 증상부터 시작해가지고 폐렴까지 생길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세균이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네. 폐렴이 생길 수가 있고 그걸 염증성 질환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게 폐가 이렇게 손상을 아주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손상을 받으면서 폐 변성이 일어나는데 그걸 가장 흔한 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주로 이제 흡연하고 공기 오염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많은데 흡연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 병 자체가 폐암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흡연 때문에 한 달이 건너서 폐암하고 관련이 있는 건 모르겠지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폐암과 좀 관련이 있죠. 그럼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제 그 천식 같은 거 막 기침 막 많이 하고 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폐에 이상이 생긴 거하고 똑같나요? 천식은 약간 그 궤를 달리하는데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봐야 돼요. 일단 외부 자극 때문에 손상이 됐을 때 좀 치명적인 증상들이 제일 심한 게 호흡이 아예 안 된다든지 숨이 막혀가지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외부 자극에 좀 일정하게 안정적인 호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약을 쓰는 게 이제 쓰도록 치료하는 게 천식이라는 거고요. 천식하고 다르게 이제 폐 손상 때문에 오는 것들은 그 외에도 폐색전증이라는 이제 혈관 질환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나라에는 잘 없는데 우리나라 지금 식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이 약간 서구화되어 있잖아요. 외국에 보면
비행기를 장시간 앉아 있으면 다리에 혈관이 차면서 폐로 혈전이 떨어져가지고 혈관을 막아버리는 그런 질환이 그걸 폐색전증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위험하네요. 굉장히 네. 위험합니다. 이게 급성으로 오면 갑자기 급사할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많이 없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알아놓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뭐 폐가 붓는 폐부종이라든지 폐섬유화라든지 뭐 아까 말했던 폐결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타 호흡기 질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폐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질환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는 게 이 폐암인 것 같아요. 폐암의 원인, 일단 흡연 가장 먼저 생각나고요. 아까 소개되는 영상에 보니까 흡연을 안 한 여성들에게도 많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원인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흡연은 폐암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흡연이 있고 그다음에 주위에 있는 화학 물질들, 우리가 이 발암 물질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런 화학 물질들이 있고 발암 물질 중에 이제 대기 오염도 있고 환경 오염, 그다음에 그 호흡기 질환 자체가 이렇게 폐암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또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흡연이기 때문에 흡연은 여러 요인 중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요인이에요. 안 피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네요. 근데 간접 흡연도 뭐 약간 영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그건 피할 수 있는 요소들이고 대기 오염이나 몸에 있는 화학 물질들, 몸에 있는이 아니고 작업 환경이나 환경에 있는 화학 물질들은 회피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피할 수 없고 그리고 유전적 요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우리 가족력으로 폐암이 있으신 분들은 남들에 비해서 이렇게 폐암이 걸리는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위험 요인들이 있으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한 번씩 점검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맞아요. 여기 앉아 계시는 남자분들이 다 끄는 사람이거든요. 어머, 박수 한번 굉장히 드립니다. 독한 사람들입니다. 예. 파이팅!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근데 무조건 이렇게 칭찬해줘야 돼요. 네, 이렇게 생색을 내도 계속 칭찬해주고 맞아요.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하반기잖아요. 네, 한번 끊어보자고요. 네, 자 폐암의 원인까지 저희가 좀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실제로 폐암 수술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가 병원에 가서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흉부외과로 가봅니다. 이 환자분인데요. 이 환자분이 3개월 전 검사에서 폐암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근데 수술이 처음에는 어려운 케이스여서 항암 치료를 우선 먼저 하고 계셨다고 해요. 보면 요게 수술 우리 그때 처음 발견 당시에 이제 페트 CT예요. 요걸 보고 우리가 수술하려다가 뭐 이렇게 수술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항암제를 표적 치료제를 시작한 거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임파선을 따라서 이 노란색이 전이가 의심되는 부분들인데 쭉 따라 올라가면서 다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가 다 암이 전이가 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임파선 병기가 3기이기 때문에 원래는 수술 적응이 안 되는 병기였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표적 치료제를 쓸 수 있어가지고 약을 쓰고 봤더니 혹 자체 크기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임파선도 많이 줄었어요. 그런 거 보니까 많이 줄었잖아요. 이래서 이제 수술을 한번 고려해보자. 도련변의 유전자 자체가 암을 발생시키는 유전자가 발견이 됐고 거기에 해당되는 약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표적 치료제를 쓸 수 있다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게 다행히 잘 들어서 수술까지 고려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항암이 주된 거고 수술이 약간 보조적인 느낌으로 들어가는. 수술을 못 한다고 했을 때는 왜 이런가 싶었는데 이제 그쵸. 막막했을 막상 수술한다고 생각하니까 기쁘기도 하고 뭐 걱정도 되고 하네요. 교수님께서 마음 편하게 먹으라고 하니까 뭐 최대한 노력해 봐야죠. 오늘 잠이 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수술 끝나면 다른 시절 기다리고 있으니까 치료에 더 집중해서 전념하겠습니다. 다음 날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수술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네요. 참. 근데 이런 특별한 선글라스 같은 걸 끼고 계시네요. 요즘은 이제 1차적으로 보기 위해서 또 특수 장비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밀 수술을 위해서 저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절제한 폐를 꺼내는 것 같은데 제법 큰 것 같아요. 오, 조직 검사를 위해서 일부 좀 떼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예, 저거는 지금 경계 부위를 폐 마지막 부위까지 암이 있나 없나 확인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경계 항암을 부위를? 하고 수술하는 경우였기 때문에 조금 힘들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제 예상보다는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예, 환자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수술이 잘 끝났고 내시경 수술로도 잘 끝났고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수술 후에 조직 검사 결과가 이제 살아있는 세포가 어느 정도 번져 있는지 이제 실제 수술 후 병기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추가 항암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봐야 다음 치료를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을 하셔서 치료가 뭐 수술만으로 끝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수술 후에 큰 부담은 없겠지만 그래도 진단이 막 되신 분들도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거고 치료를 시작하고 이게 수술만으로 끝나지 않는 분들, 병기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후 치료들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1년의 치료 과정들이 많이 걱정되고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초기에는 치료 성적이 좋고 그리고 병기가 조금 진행된다 하더라도 많은 추가 치료에 대한 발전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 스스로는 너무 걱정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아, 예. 폐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 국내 통계로는 네. 전체 성별에서는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서는 4위 정도가 됩니다. 11%가 넘는 걸로 나와 있고요. 남성으로 국한하면 2위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게 전체 생존율이 폐암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옛날 2010년도 초반에만 해도 우리가 폐암이 암 사망률 1위였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많이 기술 치료에 대한 그 연구 발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생존율이 올라갔는데 네. 그래도 한 네 손가락 안에 안 좋은 걸로 치면 네 손가락 안에 들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운 경각심을 암이었네요, 가지고, 정말. 네. 호발하는 연령은 저분은 좀 사실 뭐 조금 젊으신 편이고 70대가 주로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내가 너무 많은데 치료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몸 상태에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70대라고 이렇게 치료를 포기하거나 하시면 안 되고. 자, 그러면 폐암을 그러면 저 진단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CT 뭐 찍는다든지 어떤 진단 방법, 내가 잘 모르겠지만 진단 방법이나 이제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은 무증상 환자들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엑스레이로 발견돼서 오는 분들은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커져야 되기 때문에 건강검진 요즘 CT들 많이 찍으시잖아요. 그 CT에서 발견이 되면 진단이 아니고 의심이 되는 겁니다. 확실히 진단을 하려면 조직 검사를 해야 돼요. 조직 검사하는 방법이 수술적 방법과 비수술적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비수술적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겠죠. 수술이라는 게 부담이 있으니까. 그 비수술적 방법은 이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서 폐를 이렇게 조직을 뜯어내는 방법이랑 아니면 CT를 찍으면서 폐로 직접적으로 바늘로 찌르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가는 바늘을 이용해서 거기서 세포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 두 개가 다 안 되면 수술을 통해서 수술적 방법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즘 수술이라는 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최소 침습화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자분한테 부담이 적어지는 방향으로 수술이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진단하면서 바로 치료를 고려할 수 있는 경우는 진단과 치료를 한꺼번에 하게 되고요. 근데 치료 자체가 수술로 힘들 거라고 생각되는 예측이 되는 병기에서는 아주 최소화해서 수술적 진단만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왜 유방암 같은 암도 세부적으로 좀 나뉘더라고요. 그럼 이 폐암도 혹시 뭐 원인이나 암이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 좀 종류가 나뉘나요? 예, 좀 상당히 전문적인 질문인데요. 오, 다미 씨. 날카로웠어. 그 암의 발생 원인에 따라서 뭐 네. 위치가 다르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네. 세포 종류에 따라서 자주 발생되는 위치는 있습니다. 예, 주로 우리가 소세포 폐암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과 평평산피 세포 폐암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은 이 중심부, 우리 기관지가 이렇게 나와서
폐가 이렇게 벌어지는데 이렇게 밖으로 갈수록 말초부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중심부에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주요 장기들하고 밀접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수술할 때 좀 손상이 많이 가고 수술이 좀 광범위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치료 후에 환자분한테 조금 견디는데 힘드는 경향이 있고 말초부에 생기는 것들은 왜 요즘 많이 생기는 서남 계통인데 그런 것들은 말초부에 있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조금 덜 손상이 주면서 수술이 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폐암 초기 증상에는 사실 특별한 증상이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근데 만약에 이제 본인이 좀 아프다고 자각을 하는 순간에는 이미 벌써 조금 병이 좀 진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약간 단계별로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폐암은 상당히 진행되기 전까지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환자분들 중에 초기에 오신 분들 중에 나는 기침이 너무 많이 나서 병원에 갔더니 폐암이라고 하더라, 폐암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라고 하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폐암의 직접적인 연관이라기보다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기침이 나는데 병원을 방문해서 우연히 발견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나서 특히 수술을 받고 나서도 기침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환자분들이 불안해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원인 때문에 생기는 폐암 수술이 기침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 기침을 계속하니까. 속으로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수술이 잘못됐다고 표현 잘 안 하시고 내가 병이 계속 남아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침의 원인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비특이적 증상이니까 이것만 가지고 내가 폐암이다 아니다를 생각하고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어쨌든 이 암 들어가면은 이 암이라는 글자 때문에 더 긴장하고 무섭고 맞아요. 그래서 또 잘못된 정보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이 폐암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 팩트체크 통해서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팩트체크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입니다. 엑스레이 촬영만으로도 폐암 진단이 가능하다. 아이고 뭐 당연한 이거는 뭐 좀 문제를 그런데. 처음부터 주십니까? 그래. 이게 저도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이게 폐가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안쪽이 하얗다고. 우리 코로나 때도 왜 코로나19로 인하여 손상된 폐 엑스레이 하면 이렇게 하얗게. 이쁜 옷 입고 와갖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근데 그거랑 암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일단 들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이거 뭐 아니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선생님께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어떤 분이 조금 하면 그다음에 뭘 CT인가 뭘 찍고 그것을 딱 가지고 하면 뭐 전체 검사를 하면 그때서 그게 암이다 아니다 나타날 수 있는 이 거지. 집중에 엑스레이 누가 때부터는 누가 진짜 있는지 그게 딱 절대 보이네요. 시작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요. 이게 첫 번째 한 발자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작은 세포 정도는 안 보이겠지만 어느 정도 진행된 건 보일걸요? 아닐걸요? 오케이. 한번 여쭤볼까요? 그럴까요? 네, 교수님. 정답은요? 그렇죠. 그렇나? 네, 좋아. 혹시 교수님은 엑스레이만 봐도 암인가 보다. 이런 이렇게 좀 아니잖아요. 짐작은 좀 가능하지 않으세요? 그 엑스레이와 마찬가지로 영상 검사, 금방 말씀하셨던 고가의 검사들은 의심을 할 뿐이지 진단은 안 됩니다. 다 맞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앞에 설명 중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직 검사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야 마지막 진단이. 검사를 띄어야 된다 했잖아. 알겠습니다. 이 폐암이든 어떤 암이든 엑스레이만으로 진단이 가능한 암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조직 검사가 꼭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팩트 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폐암은 나이가 젊은 사람에게서 더 빠르게 악화된다. 더 빠르게. 그리고 위암 같은 거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많이 듣긴 했는데. 이건 좀 그렇다, 야. 들어볼게요. 하나, 자, 둘, 하나, 셋. 둘, 셋. 오케이. 저도 예전에 다른 암이랑 좀 비교를 했을 때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신체 활동도 좀 많고요. 세포 활동도 되게 빠르기 때문에 뭔가 진전도 빠르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어디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오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호흡은 내가 건강하고 빨리 친다고 1초에 뭐 일반 것이 쉴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아니죠, 그래서 숨은 나갔다가 들숨과 날숨이 이렇게 딱 해야 되는 거니까 젊었다고 빨리 쉬가지고 빨리 악화되고 늙었다고
신체 진단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니죠. 운동 같은 걸 또 많이 하잖아요. 젊었을 때 운동도 많이 하고 신체 활동 많이 하고 뭐 아, 동아리 그렇지. 활동하고 동호회 활동하고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빨리 이제 움직여지는 거죠. 호흡도 막 그러니까 가빠지고. 그거는 정상일 때에 그렇게 많이 움직일 수 있지만 몸이 안 좋다고 하면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아진다니까. 그런가? 정상에서 내가 암이 없는 상태에서는 빨리 뛰고 일을 할 수 있지. 내도 뭐 100m 10초씩 막 뛰고 이랬으니까. 100m 10초? 에이, 진짜. 우사인 볼트야, 뭐야. 볼트 안 나왔으면 다미 씨 볼트 전에 내가 다 했어. 같은 편 맞죠? 자, 맞는데 네. 자, 뭐 얘기는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이 나이보다는 개인의 회복 능력과 신체적 뭔가 이렇게 타고난 그런 유전적 요인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들지. 우리 고쌤 같이 건강하신 분이 회복 능력이 빠르듯이 뭐 그거는 나이가 상관없이 개별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X는 같지만 이유는 살짝 좀 다른데 네, 뭐 이유는 누군가는 달라요. 그래도 정답에서 조금이라도 좀 가까웠으면 좋겠네요. 저에게 제가 정답이죠. 자, 보겠습니다. 교수님, 정답은요? X X. 그럼 이 두 명의 X 중에 가까운 사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조금 더 아, 점수를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는 맞는데 근본적인 건 좀 다릅니다. 아, 다 틀렸나요? 근본적으로?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괜히 싸웠네. 정말 의미 없네요. 아유. 예, 폐의 이제 악성도를 따지는 거는 세포의 성격입니다. 이게 세포가 얼마만큼 공격적으로 분열을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뭐 암이 더 빨리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아니다 이렇게 갑론을박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건 밝혀진 요소가 아니고요. 예, 세포의 성격에 따라서 예후가 차이가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외래에서 걱정하는 거는 이게 제가 이제 외래 환자분들 진료 볼 때 걱정하는 거는 젊은 분들은 어차피 그런 통설이 있어도 좀 급하게 내지는 나 체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려는 의지들이 더 많아요. 난 너무 빨리 나빠질 거기 때문에 포기하겠다 이런 분들보다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그 반대. 나이가 70 중반이 넘어가고 80인데 뭐 어르신들은 아닙니다. 빨리 진행하지 않으니까 좀 지켜봐도 되지 않나라는 잘못된 오히려. 상식 때문에 좀 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걱정스럽고 정확하게 나이와는 아직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발견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야, 이 팩트 체크는 정말 중요하네. 네. 어떤 면에서. 두 분은 객관식이었으니까 어떻게든 뭐 정답이지만은 이게 서술형 시험이었다. 빵점입니다. 빵점. 인정합니다. 나도 저는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전문적이지 않았어. 내가. 그런 뜻이었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세 번째로 왔습니다. 마지막 팩트 체크 확인해 봅니다. 자, 폐암이 의심되는 병변이 있더라도 증상이 없으면 좀 더 기다려 볼 수 있다. 이거 방금 이야기한 건데. 병변이 있더라도 조금 증상이 없으면 조금. 근데 큰 병원 가면 기다려 오히려 볼수 좀 있다. 지켜보죠. 이런 경우도 좀 증상이 있었던 것 없으면 같은데. 에이, 자. 이건 너무 하나, 둘, 셋. 과장이 치네요. 나 이번에 김진 씨 틀렸으면 다음 주에는 서서 방송하라 그랬더니 하나 겨우 맞겠네. 우리 고쌤 틀렸으면 이제 다음 주에 물구나무. 너는 앞에 두 개는 못 찾았는데. 물구나무 쳐세요. 두 개는 못 찾았는데. 요거는 뭐 올 정답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한번 저는 정답을 들어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는 다 똑같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야, 나는 이거 어깨도 만점. 지난주 어깨도 만점 막.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일단 병변이 아주 작거나 정말 애매할 정도로 초기일 때는 기다려 볼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환자분들의 증상과 상관없이 영상학적으로 이제 전문의가 보고 이건 너무 초기니까 내지는 암이라고 판단하기 애매하니까 좀 더 기다려 봅시다 내지는 추적 관찰을 합시다. 그 변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다려 볼 수는 있는데 의료진들이 이거는 암의 특징을 매우 좀 많이 가지는 병변인데 작더라도 진단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권유를 하면 나 증상 없는데 심지어는 암이 진단이 됐는데도 나 증상 없으니까 좀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하고 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마음이 근데 이해가 돼요. 너무 불안하니까 사실 막 미루고 싶고 피하고 싶고. 네. 맞습니다. 심리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닥쳤을 때 거부하는 거. 약간 회피형. 부인이라 그러죠. 네. 디나이얼 하는 단계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자기가 난 아닐 거야라 자꾸 부정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은 10분 이해하지만 네.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끌려가면 안 되니까 좀 명확하게 의심이 많이 되거나 진단이 된 경우에는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환자분들을 또 설득하는 것도 사실 교수님 일이겠어요. 예, 네.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 폐암에 대한 팩트체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팩트체크까지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폐암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요. 폐암도 이제 암이니까 뭐 1기, 2기, 3기 또 전이가 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고 이 단계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향도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폐암의 치료법 주로 어떻게 시작하게 되나요? 폐암은 크게 3가지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수술, 항암, 방사선. 이게 큰 3개로 묶거든요. 이 항암 치료에 뭐 여러 가지 표적 치료제나 면역 치료제 이런 것들이 있고 방사선 치료에도 기본 방사선이 있고 여러 가지 뭐 과속기 치료제, 중성자 치료제 이런 게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세세한 사항 말고 크게 수술, 항암, 방사선 이 3가지를 엮어서 하게 되고 초기로 갈수록 국소 치료, 특히 이제 수술적 치료가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술 1기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되면 다른 치료가 요하지 않아요. 재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만 하는 것이지 치료는 수술로 끝나게 되고요. 2기로 넘어가면 이제는 전신의 암세포들이 번져 있을 거를 걱정해야 되는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적 치료나 이런 국소 치료를 하고 나서 항암 치료를 고려해야 됩니다. 항암 치료는 혈관을 따라서 항암제를 넣는 거기 때문에 혈관이 전체 번지잖아요. 퍼져 있잖아요. 몸에. 그 항암제가 혈액을 따라서 쭉 번지면서 몸에 남아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암세포들을 공격을 하게 할 수 있게 예방 차원에서 방사선 항암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럼 3기가 넘어가면 거기다가 방사선 치료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는 건 아닌데 부수적인 거는 이제 환자에 따라 조금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요약을 하면 초기일수록 치료가 수술적 치료나 그런 국소 치료로 마무리가 되고 2기, 3기 넘어갈수록 이 3가지 치료를 전부 묶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 예, 보면은 예. 3대 항암제를 개발했다고 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항암제가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폐암은 어느 정도까지 완치, 어느 정도까지 딱 확 끝내버리는 뭐 이게. 예, 이제 항암제라는 게 전신 치료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어요. 아직 그 이유는 아직 매우 효과적인 약제가 개발이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나마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표적 치료제는 효과가 매우 높은 편이에요. 높은 편인데 저항이 잘 발생되기 때문에 그 암세포가 그 약제에 저항을 하는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료제가 어느 정도 치료 효과가 진행되다가 다시 내성이 생기면 못 쓰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금방 말씀하신 3세대 항암제라는 거는 그냥 통칭 그런 거고 면역 항암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번째 이제 우리가 부각된 것. 처음에는 세포 독성, 2번째가 표적 치료제, 그다음이 이제 면역 치료제거든요. 그 표적 치료제도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고 면역 치료제도 1세대, 3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냥 3세대라고 하면 헷갈릴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면역 치료제가 요즘 많이 각광받는 이유는 맞아요. 암세포가 이 활동하는 기전,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의 면역 세포를 기능을 억제시키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억제된 부분을 다시 활성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시면 다른 거를 막 이용해가지고 내 몸의 면역을 올리면 암세포가 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면역 치료제가 포커스가 연구가 집중되던 게 몸의 면역 기능을 올리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방향이 잘못된 거죠. 암세포가 그 면역 기능을 억제시키니까 몸에 아무리 기능을 올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세포가 면역 기능을 억제시키는 것 자체를 차단하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면역 치료제는. 그래서 그게 개발되고 나서는 초반에 엄청 네. 이슈가 됐었어요. 뭐 이제 되게 암 더 정복했다. 선제공격 같은 느낌이네요. 암 정복했다. 암 혹이 엄청 크더라도 그 면역 치료제가 들어가면 암세포가 줄고 다 죽고 뭐 없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또 치료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제 지금 예전보다는 많이 치료 성과가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아직까지는 완전 정복한 단계 이 정도는 아니고. 네. 우리 교수님 또
연구 많이 하셔야 되겠네 앞으로 계속. 그러게요. 아유. 공부를 많이 해야죠. 네. 네. 와. 그렇다면은 이게 새로운 항암제도 개발이 되고 있는 만큼 뭐 치료 방법이나 이런 데 있어서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요? 예, 폐암 치료에 있어서 가장 관심사는 세 개입니다. 네. 초기일수록 좋기 때문에 빨리 진단하자. 그다음에 빨리 진단했으면 환자한테 치료를 적게 손상을 주면서 치료하자. 세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효과적인 전신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인 전신 치료제를 개발하자. 세 가지로 엮일 수가 있어요. 전신 치료제에 대한 얘기는 금방 했고 조기 진단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연구가 진행 중인 게 혈액에서 우리 왜 피 뽑으면 암 진단할 수 없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 실제로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일부 성과들이 나오고 있고 혈액에서 폐암과 관련된 DNA를 추출해 가지고 아 이게 진단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상관관계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이니까 그 폐암 환자의 호흡을 후 내셔가지고 그거를 모아가지고 이제 암 진단하는 게 있어요. 이제 일부 개들이 폐암 환자들 구분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호흡법으로도 진단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실용화된 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적게 환자한테 손상을 주고 치료를 하자 하는 거는 이제 채소 침습의 채소 절제. 네. 그러니까 흉곽경 수술이 그렇고 로봇 수술이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폐암의 기본 절제 단위가 엽이라고 한 주머니라고 했는데 그 엽은 또 구역으로 나뉜다고 그랬었잖아요. 맨 처음에. 세 개, 두 개로. 그렇죠. 이제 엽이 세 개, 두 개로 나뉜 거고요. 엽 하나에 다시 구역이라는 게 또 나뉘어요. 세그멘트라는 영어 표현을 쓰는데 구역으로 나뉘어서 그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작은 병변이면 그 구역 절제. 그러니까 우리 총 몸에 한 20개의 구역이 있는데 그 하나 내지는 2개의 구역으로 절제를 줄여서 또 하는 게 요즘 방향입니다. 제가 다른 건 하지 않아도 1년 6개월에 한 번씩 피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 검사에서도 폐암에 대한 걸 알 수 있으면 그 기술이 빨리 도입됐으면 다른 나라 6개월에 피 검사 한 번 하니까 그거 좀 빨리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그 최소 침습으로 수술하는 것이 요즘 의료 최신 또 트렌드잖아요. 그럼 만약에 조기에 발견하고 수술 부위가 작게 되면은 절제를 그럼 조금만 해도 되나요? 절개는 비슷하게 하고요. 기능을 하는 폐를 작게 자르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괜찮습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미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2017년도에 2017년도 얘기하기 전에 최근에는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지면서 조기에 발견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요만한 폐암 의심되는 병분도 하나 주머니를 떼고 이만한 혹도 주머니 안에 있으면 폐엽을 절제하고 이렇게 하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들을 치료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의사들이. 그러면서 그럼 작은 병들은 좀 작게 절제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경험들이 쌓이면서 2017년도에 세계 폐암학회에서 일본에 이제 다기관에 있는 연구자들이 일본 기관인데 모아가지고 다기관 연구를 해보겠다. 굉장히 이제 여러 환자들을 모아서 내가 편견 없이 환자를 딱 이렇게 구분을 지어가지고 최소 절제 범위를 좀 줄인 것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표준 절제를 한 것과 차이가 있는가를 봤더니 오히려 작게 뗀 폐를 좀 적게 절제한 그룹에서 예후가 좀 더 좋은 걸로 나왔어요. 근데 그건 아직 일본의 이제 다기관 연구기 때문에 이제 세계는 또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은 갑론을박이 있어요. 논쟁 중이고 그런데 방향은 작은 병변은 조금 적게 절제해서 치료 성적이 같으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뭐 갑론을박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작은 병변들은 어쨌든 폐 손상을 적게 주면서 최소한으로 잘라낼 수 있도록 거기에 덧붙여서 좀 작게 째고 내시경 수술을 이용해가지고 최소 절개에 최소 절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은 네. 이제 구역 절제하는 게 색깔이 안 보이는 부분이 잘려져 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해부학적 구조로 이제 의사들의 경험에 이렇게 기반해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최대한 정확하게 잘라내고 하는
그런 게 있었다면 요즘은 저렇게 최첨단 장비들을 이용해가지고 아예 영상으로 눈으로 보면서 자르는 거예요. 녹색은 놔두고 검은색은 자르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최소 침습 또 이어지는 치료 방법들까지 조금 더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폐암 수술을 마친 환자분들의 이야기도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분이 이제 보름쯤 전에 폐암 수술을 받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수술 후에 이제 처음 병원 오셔가지고 그동안 뭐 경과도 보고 또 조직 검사 결과도 확인하는 날인데 긴장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잘 지내셨어요? 예. 퇴원하고 첫 방문이시다, 그렇죠? 예. 퇴원하고 나서 뭐 집에서 생활하실 때 다른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괜찮았어요? 네. 그리고 퇴원할 때고 이게 오늘 찍은 거예요. 보면 여기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잘 회복되고 계시고 그다음에 회복을 잘 하고 계세요. 근데 수술하고 지금 현미경으로 싹 다 보니까 혹 가까운 쪽에 임파선 전이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병기로 보면 2기거든요. 2기는 보통은 이제 수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추가 치료, 보조 항암 치료를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어르신 몸 상태 좀 봐가면서 그리고 이제 내과에서 이 항암을 하시는 교수님 또 따로 계시거든요. 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격리 하는데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무리 안 하고 회복은 잘 하셔서 가볍게 하는 거는 하루 괜찮으실 쉬고 텐데. 하니까 다 됐다고. 또 어른들은 매일 고맙습니다. 일하시면 아예 너무 컨디션 아닙니다. 다음 주 좋아지시고.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예. 그래. 항암 치료도 잘 받으셔서 예. 무사히 회복되시기를 빕니다. 새 삶을 사는 다시 사는 그런 기분으로 남에게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합니다. 네, 이분은 2년 전 수술하고 경과를 관찰 중인 환자인데 초기에 발견된 케이스라고 해요. 저는 또 혈관과 같이 붙었어요. 그게 결절이 혈관하고 그래 조직 검사도 안 되는 거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딱 그거를 보시더만은 아무것도 안 싫어. 저가 또 아마이라도 뭐 수술해달라 했거든요. 그 아니라고 수술을 했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암 1기라 선생님한테 저쪽 선생님한테 그래갖고 선생님 요즘도 검사 자주 하고 열에 건강하고 잘 살고 있으면 완전 조정수 선생님 덕택에 이래 좋은 수술은 우리 2021년 5월에 하셨고 검사해 보니까 이번에도 특별하게 재발 소견이나 이상 소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되셨어요. 우리 왼쪽 수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왼쪽 수술하고 여기 조금 남겨놨어요. 왼쪽에 초기에 발견하셨기 때문에 옆보다는 조금 작게 잘라나긴 했지만 그것도 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폐공기 잘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까지 괜찮으시기 때문에 조금 안정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간격을 조금 늘릴 겁니다. 간격을 좀 늘려서 5년까지는 보기는 보되 간격을 늘리고 6개월 뒤에 12월 달에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택에 이래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위험 시기가 일부 지나기 때문에 간격을 늘려서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네, 한 분 더 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다발성 폐암 때문에 3번이나 수술을 받으셨다고 해요. 네, 긴장하지 마시고. 맨 처음 거는 1년 조금 넘었고 그렇죠. 두 번째 거는 11개월. 이제 마지막 거 조금 더 크게 한 거는 8개월 정도 됐습니다. 3번 수술하셨는데 다른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지금 조금 드물게 여러 군데 암이 생기고 그게 원바람의 초기가 여러 군데 생기셨기 때문에 제가 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되게 내려가는데 왼쪽 아래쪽도 지금 뭐 굉장히 양호하세요. 양호하고 특별하게 재발 의심소견이나 새로 생기는 병변 같은 거 안 보이고 이 오른쪽은 왼쪽보다는 조금 더 2번 수술했기 때문에 폐양이 조금 작긴 해도 그래도 거의 다 따라잡았어요. 폐활량이 많이 올라가셨거든, 크기가. 복부나 머리 쪽에 전이가 있을까 봐 같이 이번에 반점검을 했는데 전이가 의심되는 소견은 없어요. 뭐 간이라든지 부신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CT로 다 보고 있는데 특별한 건 없고 예정대로 10월 달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심해서 가세요. 예. 야, 큰일 겪으셨는데 앞으로는 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하셔가지고 하시면 뭐 크게 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일단 선생님을 믿었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지게 된 선생님한테 믿음을 가지고 서로 상담 많이 하고 이러면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폐암을 진단받은 분들이 그 병만으로도 엄청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타 지역으로 가는 것 자체가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역량을 개발시키고 그리고 계속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신 지식을 계속 습득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 폐암에 대한 진료 철학입니다. 아유, 잘 맞습니다. 네, 참 이 숨을 쉬는데 정말 뭐 없어서는 안 되는 조직이잖아요. 우리 폐가 수술이나 치료 후에 후유증은 남지 않을까, 또 앞으로 숨 쉬는데 많이 힘들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로 어떨까요, 교수님? 계속 말씀드리지만 폐암이 있으면 정상 조직을 상당히 포함해서 네네. 폐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을 하는 폐가 수술을 하고 나면 상당히 줄어들게 되죠. 근데 수술하기 전에 건강하셨던 분들, 폐활량이 좋으셨던 분들은 크게 증상이 없으세요. 근데 수술하기 전에 좀 폐 기능이 떨어져 있던 분들이나 좀 경계에 있던 분들은 수술하고 나면 좀 숨이 차 하시거든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호흡 수술하고 나면 호흡 재활을 권해드립니다. 조금 폐 기능이 더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좋으셨던 분들도 별로 불편함이 없으시겠지만 재활을 해놓으면 나중에 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생기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면 호흡 재활을 꼭 하시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하나 갑자기 생각했는데 이 가래 그 뭐라는 신경이 없어 그러냐, 이거 조금만 간이 좀 안 좋고 아프면 이렇게 병원 바로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간암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전 단계로 간경화라는 게 있어서 뭐 알 수 있는데, 폐암은 뭐 어떤 뭐 그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요런 어떤 뭔가 전조 증상 뭐 말하는 뭐 이런 게 없습니까? 예, 증상은 없고요. 이 병변은 있어요. 암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병변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형성증이라고, 세포가 좀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지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발견하면 암이 되기 전에 발견을 한 거기 때문에 아주 절제를 최소화한다든지 치료 자체가 좀 쉬워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많이 이렇게 발견되고 있는 선암 계통의 전 폐암 전 병변들은 선암. 예.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추 부위에 있기 때문에 CT를 찍으면 보이는데 네. 좀 뿌옇게 간유리 음영이라 그러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뿌연 형태로 CT 이렇게 조금 보이게 됩니다. 근데 기관지 내에 있는 이형성증, 기관지 점막에 이렇게 발생되기 때문에 CT에 잘 안 보여요. 그걸 발견하려면 기관지 내시경을 해야 되거든요. 일반 기관지 내시경도 아니고 형광기관지 내시경이라는 또 특수한 걸 또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 단계의 병변은 있지만 이렇게 조금 발견하기가 힘든 경우들도 있고, 그나마 발견할 수 있는 게 아까 말했던 이렇게 선암의 전 폐암 병변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고위험군에 들어간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아니면 뭐 발암물질의 좀 작업 환경이라든지 환경에 노출이 많이 됐다고 의심이 되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CT를 찍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흉부 CT 찍어보는 게 이게 좀 중요하겠네요. 예, 흉부 CT 중에서도 요즘은 이제 그 선별 검사용으로 저설량 CT라는 게 있거든요. 방사선량을 많이 줄여놓은 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번씩 찍어보시면 좋습니다. 네. 저설량 CT를 찍으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런 형태의 사진을 볼 수 있고요. 화면의 오른쪽에 보면 약간 뿌연 병변들이 있어요. 뿌연 거 보여요. 딱 하나가 보이거든요. 네. 저게 네. 간유리 음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런 형태가 대부분은 이제 폐암의 전 단계거나 아주 초기의 폐암이거나 그런 병변일 때 저런 특징을 저희가 보이게 봤을 때 지금 오른쪽 아래쪽에 살짝 예, 흐리는 중간에 거 살짝 말씀하시는 거죠? 알죠? 네, 네, 네. 맞네. 자, 그럼 폐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연은 당연한 거고요. 그럼요. 거기다가 뭔가 좀 폐암을 위해서 좀 잘 먹어야 될 음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 우리가 뭐 간에 좋은 음식은 정말 많이 그게 챙겨 너무 먹잖아요. 생소해요. 맞아요. 네, 근데 폐에 좋은 음식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없기 때문에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없어요? 이게 이제 폐암은 없다라기보다는 음식을 섭취하는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병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일부 이제 아주 소집단 연구에서 뭐 어떤 음식들이 좋더라라고 이렇게 보고한 연구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하도 많이 외래에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봤는데 항산화 작용이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좋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항산화 작용. 뭐 비타민도 있고 일부 음식도 있고 여러 가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본인한테 맞는 것들을 좀 일부 골라가지고 음식 섭취하기 힘들면 항산화 작용이 있는 비타민 드셔도 되고요. 뭐 음식으로 드시기 좋아하면 음식을 비싼 거 말고 그냥 본인이 즐겨 드시는 거 그런 거 하시면 되고 꼭 해야 된다라고 권장하지는 않는데 그걸 해서 섭취를 해서 본인 마음이 편할 것 같으면 하시는 거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폐활량 늘리는 좋은 공기 좋은 곳에서 좀 달리기를 해도 좋을 것 같고 뭐 좋은 그런 거는 공기. 어때요? 피톤치드 같은 거. 나 그거 물어보려고. 마시고 이러면 폐니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미세먼지가 적은 데 지역에서 살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관리하는 게 폐암뿐만이 아니라 모든 질환의 이제 기본적인 예방법 어쨌든 도움이 되는 습관이죠. 근데 그거 하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이제 막 음식 쪽으로 찾으시는 건데 그거 잘 지키시면서 부수적으로 좋은 음식들, 항산화 작용이 있는 음식들을 섭취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귀농해야 되겠네요, 귀농. 같이 합시다. 평소에 스트레스 안 받고 정말 뭐 적당히 뭐든지 건강하게 그리고 절대 네, 금연입니다. 금연. 아시죠? 담배는 절대 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다가오는 8월 1일 폐암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 공개 클리닉 웰 폐암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퀴즈 내드립니다. 저희 공개 클리닉 웰 채널 채팅방 들어오셔서 정답 남겨주시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문제 주시죠. 네, 폐암은 여러 요인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회피가 가능한 원인으로 폐암의 중요 원인인 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보기 1번 유전, 보기 2번 흡연. 왜 이래, 소리 왜 이래. 보기 3번 대기오염, 보기 4번 방사선 노출 되겠습니다. 회피가 가능한 거. 가능한. 자, 정말 근데 여러분 여러 번 강조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세계 폐암의 날을 맞아서 오늘 공개 클리닉 웰 정말 우리 폐 건강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리고 7말 8초입니다. 정말 이때쯤 휴가철 많이들 움직이시는데요. 자칫 들뜨기 쉬운 때 또 안전 수칙도 유의하시고요. 또 건강도 유의하셔서 휴가철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개 클리닉 웰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이 만성적인 피부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